한국평화협력연구원 부원장 양금희입니다. 예, 먼저 국민 의례는 태극기가 없는 관계로 건너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대 전 부총장님이신 전종헌 부총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 부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끝인데 불구하고 오늘 인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의 송정희 이사장님,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평화협력연구원의 강구철 부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침 자리하고 계신데요. 제주 경영미래연구원의 현길자 이사님 감사합니다. 제주 N뉴스 김다란 대표님하고 김대성 부장님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보를 해주셔서 가장 맡아주신 우리 꽤 오래됐는데 매년 풍년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캠퍼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가을 분위기구나 이런 시점에 우리 대학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교를 뭐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대학에서 인사를 개최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지난번에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우리 손원장님 모시고 또 귀한 말씀 듣는 자리를 마련을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박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송희 사장님 보내주신 일부 보면서 저도 남북관계를 세 번 각대서 볼 수 있는 귀한 자리라고 봅니다. 백면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뜻깊게 생각하고 기대가 됩니다. 주로 많은 분들 같이 해주셨는데 의미 있는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석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송주훈 이사장님의 계획사가 있겠습니다. 연휴 중간에 있는 아주 귀한 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귀한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이 행사를 개최하게 만들어 주신 제주대학교 변종헌 부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평화연구원의 강병철 부원장님과 양금희 부원장님 두 분이 부원장님으로 오시면서 너무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고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세션 회의에 앞서서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손기용 원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뭐 몇 번 왔습니다만 그래도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 연구원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은 상하에 두 개의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타이틀 보면 아시겠지만 한독 통일 포럼 해가지고 독일 한스 아이델 재단하고 한독 간에는 많은 포럼이 있지만 통일을 전문으로 한 포럼은 유일합니다. 21년에 아이델 책과 저희를 힘들여서 통일 포럼을 하고 그리고 저희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사실은 서울에 정부청사 바로 이 오피스가 있는데 2019년에 속초에 공사를 개관하고 22년까지 서울 오피스 운영하다가 이제는 서울로 완전 옮겼습니다. 속초로. 그 주로 활동 무대는 서울이지만 속초에 근거지를 두면서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이 네 개 지역의 뭔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자 지난해 서울평화통일 포럼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지 않은데 일단은 말씀 잠깐 드리면 2014년에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은 창립을 했고
당시 제가 통일연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직종의 기반을 운영을 두었기 때문에 사단법이나 하지 않고 여하튼 활동은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임하고 2019년에 4월에 통일부에 정식으로 사단법인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희들이 활동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의 목표는 통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통일을 뺐느냐? 남북한의 통일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최소한 묵시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일을 내세우지 않고 동북아 한반도 전체에서 평화협력을 이끌면서 통일을 추구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러면서 통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첫 번째 임무는 평화통일 준비를 위한 정책 개발입니다. 여기에는 전문가 학술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2회 정기본가로 정기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플라자 호텔에서 준비했는데 호텔비가 너무 비싸서 요즘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본가로 학술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독일 한스 아이델 재단과 한국 통일 포럼을 역시 연 2회에 걸쳐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계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평화통일을 위한 국내 연대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일보와 매년 적경제 발전 포럼, 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경제 실제 시군 군수와 의회 의장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저희들은 사회단체들하고 부산가도 하고 대학교도 하고 제일 밑에 사진은 지난해 여기 이 자리에서 제주학교와 제주통일미래연구원과 학술생명을 운영했습니다. 그 지자체와 학술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초에 근거지를 둔 이후로 속초와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아예 이 속초시와 MOU를 체결해서 정례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등 적경제도 제가 DLG 학교회장이기 때문에 연천군은 적경적 시군과 협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진은 사진전도 개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속초 고성 인제 양양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설악평화 통일 포럼을 창립을 했고 또 한 달간 아카데미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은 통일 영원비 열려라를 2021년 8월 15일 날 판문점 옆 파주 윤통선 내에 아시겠지만 통일 철교 뒤쪽에 건립을 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지만 통일을 남북한이 하기 때문에 국민 남북 동일 순산하는 국민정 제세정당 국민정을 열려라를 쓰고 분단 쓰고 철조망까지 8개를 생겼죠. 팔도강산의 분단을 열려라. 1945년 당국절이 바로 분단날 아닙니까? 1945년에 그 분단회를 기입하고 이후에는 통일회를 기입하겠다고 비워두었습니다. 21년 8월 15일이 분단 76년입니다. 그래서 이편에는 75개의 철조망 가시를 이미 새겨놓고 현장에 광복절날은 10시에 정부에서 공식적인 기념 행사를 하지만 저희들은 12시에 광복절은 더 이상 축하할 날이라 부끄러워해달라는 날입니다. 조국의 광복, 반자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분들에게 우리를 보면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들에게 꽃다발을 바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통일을 이루지 못한 그 부끄러워하는 그 통일 염원식을 다닌다면서 현장에서 철조망 가시를 새기고 76주년 기념했고 지금까지 올해까지 80주년입니다. 지금 80개의 지금 철조망 가시가 새겨져 있고 작년부터는 파주에서 판문점에서 속초 아바이 마을 분단과 전쟁과 이산가족의 상징인 속초 아바이 마을에 영업을 오면서 매년 작년 올해 속초시장 군수 그리고 시장하고 외의장 국회의원 참석한 가운데 통일연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위에 사진은 파주에 밑에 중간 사진은 작년에 이제 속초로 옮겼을 때 기억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저희들은 또 주로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통일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이제 국내외 학생들 참여하고 저희들이 한사이들 재단 같이 해서 수료 정도 하루는 완전히 교육을 하고 그 다음 날은 현장, 전방 현장으로 답사하는 데 구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관련 주요 현장 답사, 제일 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할리 데이비슨 동호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할리 데이비슨 동호회와 평화의 때 그 일대를 한 바퀴 돌고 통일을 하고 또는 연평도, 강화도 등등 봉화에도 여러분 저도 다 마찬가지인데 봉화가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에 아주 중요한 근거지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던가의 그 길을 좀 이어받아서 독립운동을 하고자 학생들을 데리고 또 다니고 합니다. 그 외에 저희들은 활발한 언론 홍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매일경제, 중앙일보 정기 칼럼을 쓰고 있고 또 최근에는 중앙일보가 데일리 안에 제가 주로 일주일에 최소한 한 편 이상의 칼럼을 지난 퇴임 후에 지금까지 7, 8년 동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몇 분에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저희 연구원에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또 우리 이사 강동환 이사의 통생통사 TV라든지 도수석 부원장 사회평화 통일 TV라든지 최근에 우리 양금희 부원장님께서 시를 중심으로 한 세계 명시를 소개하는 유튜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2022년부터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한 것이 이제 통일영어 표지판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통일영어 B 열려라 이건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제가 그 적경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서해 백령도에서 동해 강원도 고성까지 통일전망대 이름은 통일전망대 4곳밖에 없지만 하여튼 북한을 볼 수 있는 그 장소가 14군데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이만한 큰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서 보면은 뭐 그 적경지역까지 멀리 와서 참관 분들에 감사하긴 하지만 그분들이 포대경이라 그러죠. 이 망원경을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북한은 관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오신 그 나름대로의 뜻을 가진 사람들 적경지역까지 와서 북한을 보고자 오신 그분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고자 통일영어 표지판 건너쪽도 우리나라다. There is Korea too. 그 표지판을 세워서 14개의 전체의 적경지역에는 전망대에 배치하고자 준비를 했는데 이 문안 때문에 통일부는 건너쪽도 우리나라다. 이게 너무 북한을 자극한다. 또 국방부는 하시라도 북한하고 교전을 해야 되는데 건너쪽도 우리나라다. 이게 병사들이 보면 사기가 올라가겠냐. 그래서 하여튼 국방부와 통일부의 의견을 조합해서 군인이 주둔하지 않는 백령도, 연평도, 강화도, 자유로에 있는 도라산, 오도산 전망대 4군데에 승인은 받았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지자체가 또 좀 그렇더라고요. 그건 한 것도 먼저 하지 않으면 어느 모 대기업 기업의 회장님이 연말에 사장단 회의할 때 저를 특강을 초청해서 특강을 하고 난 뒤에 이걸 말씀을 드렸더니 송 원장이 얼마 드냐 얼마 드냐 저 돈 내가 다 이렇게 돈까지 지원까지 다 확보했으나 정부와 협박자 또 지자체의 망설임까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2022년에 만들었던 통일영어 표지판은 속초에 저희 우리 연구원 마당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노력에 우리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말미암아 지난해 세계일보에서 사회발전공헌부 통일 분야 대상을 저희들이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의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은 매월 웹 매거진입니다. 매월 국영문으로 먼슬리 뉴스 키프코 한국평화협력연구원 먼슬리 뉴스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활동 같은 경우에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분당 80주년
행사를 헹구고 밑에는 지역에 있는 왼쪽 밑에는 그 민주평통과 같이 활동을 하고 이게 탈북자 속초 거주한 탈북자 20여 명을 참석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고 또 속초에서는 가장 큰 행사가 실황민 문화축제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실황민 문화축제에 작년 금년 이어서 저희 통일연구원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이 이 전문가 좌담에 주최를 하고 있고 밑에는 오쪽 밑에는 부산 통일 민주평통같이 협력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또 지금 작년 이번 8월 15일부터 내년 8월 15일까지 광복 80주년, 분단 80주년 맞아서 저희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북한 통일 관련 자료 가운데 북한의 순수한 예술 작품은 그림, 서화, 글씨, 도자기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1년간 전시회를 개최하고 매월 첫째 금요일 날 저녁에는 북한 예술 작품 강의 및 통일 강좌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9월 17일이죠. 제10차 벌써 10차가 됐습니다. 한국 통일 포럼 역시 프레스센터에서 우리 강병철 부원장님이 또 해외 파트 사회를 보고 우리 양국희 부원장님은 저와 같이 국내 파트에서 학술회의를 하는 행사가 됐습니다. 원래 마지막이 아마 될지도 모르겠는데 역시 11월 5일 날 수요일 날 역시 프레스센터에서 이번에는 제가 이때까지 독일에 동거했지만 이번만큼 가장 대한민국의 독일 통일에 정말 20, 30년 이상 독일 통일을 체험했고 독일 통일 분야에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최고의 학자들만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제가 독일 통일 대회국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여기에는 숙명여대가 금년에 서울에서 유일하게 통일교육 사업단의 프로젝트를 받았어요. 숙명여대와 함께 독일 통일 대회라는 행사를 이번 11월 5일날 개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기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의 본관입니다. 그래서 부지는 한 1000평되고요. 아주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한국평화협력연구원, 2층은 한국비행자학회하고 수학평화통일포럼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오너이자 주인이자 또 무상으로 빌려주시고 제 한국평화협력연구원에 많은 또 물신양도 도와주시는 송은 선생님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나름대로 틀을 잡고 있고 그렇게 또 우리 회원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연량 80명, 90명, 90명 하지만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알차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소개를 해주신 송기용 원장님 감사합니다. 각 세션에 앞서서 세션 사회자님께서 세션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개는 별도로 하실 것으로 알고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또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제주경력미래연구원 현길자 이사장님께 여러분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뉴스앤제주 현달란 대표님과 김정선 사회문화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1세션 강근영 제주통일미래연구원 부원장님의 사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째 세션 사회를 맡은 강근영입니다. 제가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사회를 하도록 해주신 우리 선경 원장님과 강명철 교수께 감사를 드리고요. 보니까 활동이 대단하시네요. 아주 지방 속초에 있지만 서울에 있는 어떤 이 연구원보다도 활동이 활발한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송 원장님이 발표하실 내용은 이제 여기 제목처럼 김정은 11탱 푸틴 2인 삼각 또 김정은 이정희 이상이몽인이라는 제목인데요. 정기용 원장님 글은 제가 가끔 보내서 잘 보고 있고요. 참 맛깔나게 글을 참 잘 쓰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발제문도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최근 상황을 아주 정말 재미있고도 또 정말 다시 같은 표현을 맛깔나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간이 지금 우리가 조금 40분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5분 정도로 발표해 주시면 두 분 토론자님이 한 7분 정도씩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토론자님은 여기 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양금이 지금 그 저기 한국평화협력 저기 협력연구원의 부원장으로 계신 양금희 교수님하고 하나대학교 김남수 교수님이 토론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자리에 말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20분만 할게요. 아마 그 토론자분들은 글을 다 읽어보셨을 거고 아무래도 현안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10월 10일 정권 김정은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가 아마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저는 뭐 말씀드리는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학위를 했을 때 유학생 시절에 도서관에 밤늦게 있다가 독일 친구가 독일한테 무릎을 깨우는 얘기가 쫓아가가지고 대장님 논문의 현장을 제가 체험하면서 학위 논문은 제가 평화문제였기 때문에 공유랑 전혀 무관했습니다. 그때부터 공유를 각오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철제 근무를 잠시 철원지역에서 했는데 그러나 그때도 분단의 아픔을 느꼈지만 베를린에 가서 레닌 장벽에 보고는 이거는 뭐 도저히 무너질 수가 없다. 분단이 이런 거구나. 섬찟게 느꼈는데 그 장벽이 무너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북한의 이 장벽이 언제 어느 때라도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고 다만 그걸 실행하는 것은 북한 주민이다. 북한 주민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정은이가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북중일 3정상이 천안문에서 쇼를 했죠. 참 김정은은 금년에 참 다행스럽습니다.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홍수 피해가 지나갔습니다. 스쳐갔습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압록강에 불어가지고 고생했는데 아마 금년에 또 홍수 피해가 났더라면 김정은은 조금 위기에 처했을 것을 생각합니다. 여하튼 홍수 피해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경제 사람이 병사가 죽어도 보험받고 살면 또 월급받고 등등 무기도 팔고 또 기름도 지원받고 하여튼 뭐 잘 체제를 국내적으로 사실 금년이 그 국가 경제 개발 5개년의 마지막 해인데 완전 죽서야 되는데 작년에 한국은행에 대한 플러스 3.7% 하여튼 이 잘 나가는 이 중에 시진핑과 푸틴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 세계 화려하게 흔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에 대해서 아버지 김정일도 할아버지 김일성을 하지 못한 지금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왜 그러면 김정은과 함께 서기로 했나? 사실 김정은은 이 세 명과 함께 서기를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양자회담에서 어차피 두 사람은 대동회담에서 수밖에 없지만 제가 표현하기를 김정은은 세 사람이 사회주의권의 리더 생각하지만 시진핑과 푸틴은 메이저리그를 따지면 구단주입니다. 구단주. 선수를 고용하고 있는 구단주고 그들의 눈에는 김정은은 그냥 플레이어죠. 플레이어. 메이저리그 예를 들면 함께 설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올 5월달에 러시아 전선 80년 전성절에 시진핑은 달려갔는데 당연히 전쟁을 함께하고 있는 헬명의 동지가 된 푸틴의 그 행사에 김정은이 왜 안 갔겠습니까? 세 명이 함께 설 수 없기는 뭐한 거죠. 이번에 만약에 세 명이 함께 설 수 없었다면 중국보다 더 갖고 아직 러시아 행사를 참여하지 못한 김정은이가 중국에 올 수가 없지요. 여하튼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은 왜 그러면 함께 하게 됐는가? 또 함께 아예 세 명이 있었는데 푸틴은 왜 동의했는가? 국제정치 역학관계 때문이죠. 친러, 중국이 아니라 혈맹의 관계가 되는 러시아, 그리고 미국 트럼프가 직거래하려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하노이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회담하기 전에는 항상 먼저 김정은의 시진핑을 찾아가서 고개를 숙였던 김정은이 그런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시진핑은 김정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뭐 칼럼을 쓰기 때 매일 조선노동당, 조선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매일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김정은의 또 북한에 나오는 그 토가 글자로 보면 북중관계와 북러관계가 확실하게 차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북러관계가 예를 들면 형제적이고 의무적으로 받아들여 쓰고 있다면 북한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은 김정은과 함께하기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세 명이 함께 자리에 오르고 천안문에 섰지만 각자가 양자 회담은 가졌지만 세 명이 함께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회담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진핑과 푸틴은 세 명이 함께하는 입장권은 주었으나 이 회원권이 아닌 1회 입장권만 주는 거죠. 회원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삼국의 관계는 미인상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잘 나오고 있는데 다음 목표는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트럼프가 계속 추파를 김정은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통일 측면에서 트럼프는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트럼프는 한반도의 통일과 전혀 무관하고 미국의 전통적인 코리아 폴리시에 입각하고 있고 자기의 정치적인 성적을 위해서 김정은과 만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호락호락 트럼프가 던진 추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노이에서 그 굴욕도 있지만은 지금 당장 트럼프가 별다른 카드가 없는 한 예를 들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한다든지 핵이나 핵군축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트럼프가 제 생각에는 핵 폐기가 아닌 핵군축 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 데서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성과를 위해서 김정은은 제국주의의 안방인 미제국주의 안방인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할 것을 아마 요구할 것이라 생각하고 정상회담 이어서는 유엔 총회에 가서 자기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는 그런 아마 요구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이펙 회의에 왔다가 판문점에서 만나지 않겠느냐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김정은은 트럼프하고 세 번이나 만나가 일체 할아버지 아버지는 못했는 그 세 번이나 만나가지고 이미 정치적으로 완전 권력을 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판문점에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큰 선물이 없는 한. 그래서 김정은은 아마 트럼프를 태워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제국주의의 그 한방인 거기 가서 당당하게 전 세계 41권의 국민들에게 자기의 존재, 특히 북한 주민에 대한 자기의 그 권위 모습을 보여주리라 생각합니다. 김주애가 과연 핵후계자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권력 4대가 남자가 아닌 여자가 가고 있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가 금년초에 제가 북한의 가장 대외적인 선전 잡지인 조선 내요 월간지입니다. 그걸 갖다가 22년 김주애 등장 이후부터 분석을 쭉 해본 결과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는가를 보여주면서 저는 금년 5월달에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도 우리 배제하지 말아야겠다고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만 이번에 천안문 그 행사에 김주애가 등장을 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는 왜냐하면 김주애가 북한 TV에 등장하는 것도 베이징역에서 내릴 때 잠시 김정은과 내린 장면 그 외에 북한 방송 그 어느 곳에서도 김주애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김주애를 철저하게 그냥 외교적 프로토콜로만 공식으로 얘기했지 하등의 특혜를 베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김정은이가 이렇게 전 세계가 집중할 때 김주애를 대동했을까? 별다른 대접도 없는데 저는 생각에
저 추측입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만 사진이지 않겠는가. 김정희가 등장한 자기하고 오빠가 있다는 2살 터울 같으면 김정희가 3년째 등장했으니까 김정희의 등장과 동시에 이 오빠가 있다는 오빠가 제3제국에서 어떤 공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김주애가 몇 년 동안 오빠가 해외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자기 아버지 김정은처럼 또 이설주도 자기 엄마도 해외 경험이 있고 그래서 후계자 뜨기 전에 나름대로 자율성을 좀 가지게끔 키운 게 아닌가. 그래서 최소한 중학교, 고등학교 고정당 마치고 들어가서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지 김일성 군사대학이라든지 해서 공식적인 후계를 받지 않을까.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 추론에 따릅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그렇고 최근에 이제 남북 이재명과 김정은 두 정상이 박수건 기수건 연설을 했습니다. 김정은 9월 21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을 했고 이틀 뒤인 유엔 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 공존을 주장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 어떠한 형태의 급소 통일도 추구하지 않는다.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소위 말하는 EMB를 제시했습니다. 그 북핵무제법으로는 3단계 로드맵, 동결하는 중단, 축소 폐기 요새 3단계를 세웠는데 여기에 제가 이재명의 이상동맹, 서로 처지는 다르지만 이 정도 하면은 김정은도 같은 꿈을 꾸지 않을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상동맹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김정은은 그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김정은은 핵무기 폐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도 아시다시피 그럴 이유도 없고요. 이미 북한 미조야에서 계속 문재인 시기부터 지난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공식은 이해하지만 동결 핵군축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비역하는 헌법에 기준됐기 때문에 그래서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이재명이 대통령 제시한 3단계 핵도 꽃을 치고 있습니다. 나는 잠깐 썼습니다만 적나라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북한의 김정은도 그렇고 뉴스의 논조를 보면 제재 풀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이라는 군축 협상을 할 때도 우리가 흔히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중단에 동결이 어느 정도 해주고 대북 제재의 일부만 해제해준다. 이게 우리의 옵션이 될 수 있는데 김정은은 핵 폐기가 아니고 같은 군축 가더라도 단번에 핵 제재 해제, 핵 제재 풀기가 자기의 요구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핵 폐기의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전쟁 초파에 김정은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남북 간에 어떠한 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이재명 정부가 어떤 당근을 제시해도 대북 학생이고 하지 않고 통일, 흡수 통일 하지 않고 공존 어떤 당근책을 제시해도 맛있게는 받아 먹으면서 절대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고 대화에 배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이제 여러분께서 최근에 국내적으로도 대통령조차 통일부 장관조차 나서서 정세인이라든지 박지원 한때 좌파들에서 좀 면하는 사람은 다 두 개 국가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주장이 이거죠. 트럼프 미국에도 인정받지 못한 이재명이가 무슨 놈의 정책을 하겠단 말이냐. 그래서 분명히 이 김정은은 이재명이가 시그널을 줬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내적인 게 해라. 그 화답이 뭐냐. 자기가 말한 이민족 이국가론의 화답 해달라 이런 것이 그 김정은이 계속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거기에 대해 충실하게 지금 현 정부는 이민족 이국가, 이민족은 아니지만 이국가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가 김정은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김정은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감사하면서도 그 의도는 무엇이냐?
물론 김정은이가 이민족 이국가를 주장한 것은 남북 간의 현 단계 체제 경쟁에 대해서 실패했다. 그 인정하는 건 다 맞습니다. 체제 수호용이죠. 그러나 그는 지금 핵무력 강화와 여러 가지 중국과 러시아를 두에 두고 커나가면서 그의 목적은 이겁니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항관에 나서서 평화 통일이란 평화 공존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 공존을 이야기하고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던데도 왜 김정은은 싸그리 그것들 욕을 하느냐? 그의 이민족 이국가론의 전제는 뭐냐면은 남쪽 대한민국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통일이라 하면 하나의 체제와 하나의 대체가 합해진 거 아닙니까? 공존이라 하면 한 체제와 한 체제가 서로가 두 체제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흡수 통일은 남쪽의 체제가 북쪽 체제를 받아들여 남쪽의 체제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인정은 남북은 완전히 다르다. 남쪽은 어디 나와 있습니다만 남북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자주정치와 4대 매국정치, 자유국방과 종속국방, 자립경제와 식민지 하천경제, 사회주의 문화와 양키 문화, 철저히 이절된 이 남한 체제와 같이 무언가 한다는 것은 아니다. 남쪽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 정복, 완전히 썰어버리고 우리가 말하는 평화, 공인, 공존, 흡수통일 아니 이런 이야기는 김정은이 생각하는 답이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당국자나 전문가들은 뭐 그렇게 공존을 이야기하는데 김정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장 김정은이가 우리가 이민족 이국가를 주장하고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 평화 공존을 하자라고 했을 때 물론 말이나 글로는 비난하지만 그러나 그에 따르는 대가 뭔가 얻어지는 거 뭐 그런 건 받아 먹겠죠. 그러나 그 속셈은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복을 통한 쓸어버리고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 길로 가는 전략을 펼치면서 남쪽이 말하는 화해, 공존, 흡수 통일 반대 이런 것은 전술적 차원에서 아마 관리해 나가는 것이 지금 김정은의 행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물론 평화 공존을 이해를 해주고 흡수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도 정책적으로 선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또 국민들의 안심도 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의 의도가 무엇인가가 우선 잘 파악해야 되고 가장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아시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이미 기존되어 있고 통일이 헌법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 헌법이 통과될 때 국민 지지율이 92%가 93%였죠. 그러나 헌법적 절차에서 당선된 대통령 헌법을 수호한다고 이야기하고 조국 통일을 성실히 수행했다 선서까지 해야만 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여야 관계없이 그들 정치인 가운데 통일을 염두이지 않고 분단의 기세가 되는 분단 부역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준엄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일제시대 때 부역했던 사람, 전쟁 시에 부역했던 사람 낱낱이 찾아서 심판하고 있죠. 최남선 3.1 운동의 선언문을 초안을 작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애국자가 제국지가 심한 20년 지나면서 친일분자가 바뀝니다. 그 사람 애국자였어요. 시가 방성되었었던 장지연이 1905년 을산 녹약의 거기에 분노해서 이 나라를 통로한다 했던 그 사람이 20년 전에는 일제매일신문에 주필까지 하면서 찬양을 했었죠. 그 사람들도 애국자였어요. 한때는 애국자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의 동맹이 없다. 조선은 사라졌다. 일제의 힘을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면서 친일분자가 되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친일부역자라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조선을 개혁하지도 못하고 일제시대 때 태어난 사람들은 잘 찾아가도 한때 애국자였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부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힘들어 보이죠.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은 통일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하지만 헌법에 적시된
절차에 당선되고 선거까지 한 대통령의 정치인이 통일을 하지 않겠다? 이제는 사실상의 통일이 힘들다. 공존이 사실상의 통일은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은 저는 훌륭하게 분단 부역자로 규정돼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최강사와 다른 게 뭡니까? 이런 문제. 더구나 정당에 대한민국 정당에 헌법에 기재된 자유민주주의가 기재되고 통일이 기재된 유일한 정당이 국민의힘. 저는 당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자유민주주의도 없고 자유도 없고 통일이 없어요. 공존만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자유민주도 없고 자유도 없고 통일이 되건 공존을 통일을 적어놨어요. 이준석이 개혁신당 통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국민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거 하시고 없이 투표하고 있습니다. 투표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왜 이 문재인, 이재명, 임종석, 한때 대통령 후보자였던 정동영까지 나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별개의 국가다. 기본 앞에서 체계의 별개의 국가다. 이런 이야기를 참 태연하게 할 수 있다는 이 현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분단 무역자뿐만 아니라 다음 헌법자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야 됩니다. 네, 아유 우리 정경 원장이 워낙 열정적이셔가지고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아마 마지막 얘기가 아주 마음에 남네요. 분단무역자. 저는 분단무역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도 갖고 요즘은 두 개 국가로 인정하고 결국 평화공존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보긴 하는데 그러나 통일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선 토론해 주셔야 되고 토론문 먼저 쓰셔서 우리 양금희 교수님을 토론으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양금희 교수님 여기 나와 있지만은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의 부원장이시기도 하고 한달부 논설위원이시고 또 한국세계문화협회 회장도 지내셨고 우리 평통일로이나 평화통일 포럼 등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학교 정치외교과에서는 박사과정도 더 수료하셨고 이 분야에는 상당한 전문가신데 우선 토론을 하는데 시간이 한 7분 정도로 실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양금희입니다. 존경하는 송기용 원장님의 훌륭한 발표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송기용 원장님 발표에서 질의를 하기보다는 덧붙여서 국가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구원하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가에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전쟁과 투쟁의 역사였기 때문에 인류가 오랫동안 갈망하여 왔고 앞으로도 이루고 싶은 소망 중에 하나는 갈등과 전쟁이 없는 평화일 것입니다. 특히 전쟁을 경험했고 또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아무리 나쁜 평화라고 하더라도 전쟁보다 낫다는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토마스 홉스가 이제 주장한 만일에 의한 만일의 투쟁은 국제 정치 무대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국가들은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고 때로는 전쟁을 불사하기도 합니다. 그 국제 정치를 설명하는 용어 중에 개념 중에 오판, 오산, 또 오인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 잘못된 상황 인식에 따른 그런 갈등과 전쟁이 또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그 전쟁의 탄생, 누가 국가를 전쟁으로 이끄는가를 쓴 캘리포니아대 스토신저 교수는 세계 제1차 대전부터 미국의 이라크 침공까지 약 100년에 걸친 전쟁을 분석한 결과 전쟁의 핵심 원인 다수가 지도자의 잘못된 상황 판단에 따른 그런 전쟁이 다수 일어난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스토신저에 따르면 전쟁의 그 위기 상황에서는 지도자들이 자국의 힘은 과대평가하는 반면 상대국의 그 힘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상대국의 전쟁 수행 능력이나 의지를 그 잘못 판단함으로써 그게 현실을, 객관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례로 이제 미국의 쿠바 침공을 들 수가 있는데, 쿠바가 카스트로 정권이 들어서고 공산화되고 나서 쿠바는 미국 기업을 포함하여 전 세계 기업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국유화를 합니다. 특히 미국의 이익이 큰 타격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자 미국은 미국으로 망명한 쿠바인 1,500여 명을 이제 훈련을 시킨 뒤에 1961년 피그만 침공 작전을 감행을 합니다. 미국이 피그만 그 침공 작전을 감행할 때 질 것이라고 보고 침공을 감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판단은 이제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의 염증을 느낀 쿠바 국민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할 것이라고 보았고, 또 민중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최소한의 병력만 그 지역에 투입을 한 건데, 미국은 그 공공연히 언론을 통해서 쿠바 침공한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고 해서 쿠바 쪽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그 공습에 대비하여 철저한 대비를 했고, 또 피그만 지역은 늪지대여서 상륙작전에 매우 부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잘못된 그 상황 판단에 따라서 미국은 200여 명의 그 사상자를 내고 또 1,000여 명이 포로로 잡히는 그런 참패를 당하고 국제사회에 굉장히 그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맙니다. 몽테뉴는 그 국가 간에도 우리의 이웃과 다투는 그런 같은 이유로 국가 간에도 이제 갈등이 일어난다고 보았는데요. 개인 간의 갈등도 그 상대방의 의중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신뢰도 떨어질 수가 있고, 신뢰가 떨어지다 보면 이제 갈등이 더 증폭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 간에도 이제 상대 국가의 의중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외교적인 대화, 이런 상황에서 나누는 외교적인 그 대화는 이제 또 다른 전쟁의 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정치 지도자의 이런 그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그 상황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또 국가의 흥망성쇠, 또 기업의 성패 여부, 또 개인의 운명까지 그런 좌우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따라서 정치 지도자는 이제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또 역사관을 갖고 또 균형 잡힌 세계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은 대북 불감증이나 또 국론 분열이 또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 교훈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된 그런 사고나 또 집단 사고를 좀 더 경계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이제 우리의 그 통일 시각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로 공존과 번영 그리고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제문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의 오인 오판이 세계 전쟁을 일으켜서 그 얘기를 좀 해주셨고, 또 지도자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것이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이런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김정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반도에 서로 오판하지 않고 오인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 가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김남수 교수님이 있겠습니다. 김남수 교수님은 지금 행정학을 하셨지만 특히
통일 문제에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고 통일교육위원으로도 거의 30년 이상 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재도 지금 통일교육위원으로 계시고요. 그래서 통일 문제에서 아주 대박하신데 우선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수입니다. 우선 우리 손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발표한 논의 자체가 현 상황에 대한 우리 남북관계, 특히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국제사회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토론자로서 좀 궁금한 점 몇 가지 하고 또 논문 중에서 또 나름대로 좀 여쭙고 싶은 몇 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평화라든지 어떤 통일 시각을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정권의 어떤 변화 속에서 많은 통일 정책, 또 통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이론들을 얘기를 해왔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정말 우리 스스로 정말 반성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정권 이재명 정부 안에 있지만 사실 그 전 정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에 관련돼서는 평화나 통일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과연 이런 통일에 관련돼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아니면 또 나름대로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통일에 접근을 해 왔는지 그에 대한 어떤 궁금증과 상당히 어떤 걱정 어린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구에서 보면 주로 이제 현재 정권에서는 저도 이제 그동안에 다른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이제 늦었지만 오늘 농구에 분명히 이제 제시되어 있는 현재 이재명 정부의 통일 정책 관련된 세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원칙 세 가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정책 방향, 그 다음에 그에 따른 3단계 로드맵 이와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 논조를 보더라도 정말 과연 이렇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사실 있게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한 대로 제가 전공자는 아니지만은 그동안 어떤 현실적으로 통일에 관련된 관심을 가진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과연 정권마다의 어떤 통일의 어떤 이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실천적인 방안들이 이제 도사리고 왔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과거는 일단 지나버리니까 그렇고 현재 있던 이재명 정권의 통일 정책 관련된 방안 세 가지 중심으로 이제 잠깐 이제 얘기를 해보게 되면 사실은 이러한 정책 자체가 사실은 어쩌면 지난 정권의 전혀 별개의 건 아니라고 하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 보게 되면은 크게 변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농구에서 발표한 대로 세상이 지금 엄청난 변화 속에 이제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세계 변화를 정말 제대로 있고 또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특히 여기 엔드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서로 상호 교류,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정상화,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 용어의 어떤 약간 미묘한 차이는 있겠지만은 지난 정권부터 사실은 이런 내용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오늘 조선일보에 보다 보니까 미국 교수님인데 이 엔드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한 거 보니까
세 가지 중에서는 상호 교류는 뭐 그런대로 긍정적인 입장을 이제 보였지만 뭐 관계 정상화라든지 비핵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정적인 그런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의 어떤 긍정적으로 그런 데 동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걸 뭐 모든 걸 이런 걸 토대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가 가야 할 그런 바를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논거에서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특히 이제 북한의 김정은의 어떤 위세, 그런 부분을 많이 부각을 시키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 정부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관계 설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 통일 정책, 평화 정책 우리가 이제 내세워왔지만 지금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현재처럼 정말 너무 좀 나이가한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발빠르게 예를 들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어떤 그쪽에 뭐 중국이라든지 뭐 러시아 쪽에 굉장히 밀착한 그런 걸 토대로 나름대로 어떤 자율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우리 국내적인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이런 뭐 권력 특히 그런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대외적인 그런데 굉장히 소홀한 그런 느낌이 이제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만 몇 가지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교수님이 그 내용 중에 보시면은 그 김주애 과연 후계자인가라는 그 문서 안에 두 가지를 좀 제시했습니다. 과연 이 김주애를 앞세우는 모습 속에 그 뒷면에는 분명히 이제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하고, 두 번째는 뭐 있다면 그 아들은 유학 중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조에 보면은 그 엔드라고 하는 것이 그 교수 입장에서는 단도직입적으로 그야말로 끝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서두에서 말씀하시면서도 결론을 그냥 바로 주셔버렸어요. 그럼 과연 이 엔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말 교수님 말씀한 대로 정말 엔드냐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수님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대한 말씀을 좀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토론 잘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플로 질문 어떻게 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는 분 계십니까? 뭐 그러면 일단은 저 우리 김남 교수님 답변 좀 듣고 하시면. 예,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두 사람 다 보완되고 좋았습니다. 좀 거꾸로 말씀드리면 저는 뭐 인터넷에 제 이름 치면 저희 모든 의견이 서상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한입을 두입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희 입장이 이런 겁니다. 이재명 후보자가 경기지사 시절에 북한에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을 했든 안 했든 그건 뭐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그 와중에 김정은이가 직접 이야기하던 밑에 김대중이라고 아니면 부하를 시켜서든 이재명이 돈 보냈지 않느냐 충분히 개입할 수도 있었는데 참았죠.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방선에 김정은의 삐처리였습니다. 김정은은 그 삐처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 삐처의 독촉이 저는 미국과는 너 자신이 신뢰가 맺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나서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내가 말을 이민족 이국가에 호응해라. 이것이 김정은의 요구를 하고 뭐라 생각하고 그걸 저는 기명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그렇게 빚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은 엔드에 포함된 그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접촉과 등등 모든 것의 성과물을 누리고 향유할 겁니다. 말은 뭐 비난하지만. 그러나 그 밑에 김정은이가 바라는 것은 그 바라는 게 아니라 김정은은 점점 더 이재명은 다시 말씀드린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그 김정은의 빛에 허덕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계자 아들 문제는 이겁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모친 아직까지 대놓고 내세우지 못한 이유가 김일성이가 김정은이 손자를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왜냐? 김정은의 모친이 첩입니다. 그죠? 정실과 첩이고 그것도 일본 출신, 소위 말하는 가장 비난하는 일제의 자식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무상충돌을 못하고 엄마를 내세우지도 못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족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죠. 김정은은 가계에 대한. 그런데 4대 세습을 여자한테 한다? 굉장히 아마 부담스럽지 않게 제 문제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아들이 있다는 개연성은 뭐 국정원도 그렇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뭐 확실히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들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후배를 수업을 공식적으로 받기 시작한 게 그랬고 철도가 안 다음인데 지금 김주애를 이렇게 빨리 내세울 이유가 되겠느냐.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아들을 있는 것은 100% 하는 그 말씀 못 드리지만 국정원도 뭐 했다가 했다 하는데 저는 개연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여기 안 썼으면 칼럼을 썼지만 그 김정은이 아들이 아마 우리가 등장 밑에 어둡다 여기 있었나? 중국이 러시아는 하여튼 그런 데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김주애가 청와문에 변경시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말을 성동격서 이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북한 김정은이가 권력이 막강하고 모든 걸 하더라도 전통적인 남녀 연애 유교적 전통 여기서 자기 가게에 대한 불안감 거기서 4세 세습을 여자로 간다. 이것은 아마 크게 좀 유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내용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의 관계는 물론 지금 뭐 무역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찰이 있고 있지만 트럼프의 입장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는 노골적으로 미국이 무슨 한반도 통일에 지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전통적인 관계가 한반도에 두 개가 있는 투 코리아 폴리시인데 트럼프는 더욱더 그것을 강화할 소진이 보이고 거기에 이제 김정은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투 코리아 폴리시를 하는데 호흡을 맞추겠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트럼프의 정말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일주의가 아니라 미국 일방주의, 일방적 미국주의 여기에 반사 이익을 얻어서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은 정권 강화 강화에 아마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이재명과 정부는 또 누리고 할지도 모르죠. 당연히 지금 그 트럼프의 목소리에 자주국방, 자주권 이런 목소리가 보수 측에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정권 강화에 아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헌법 절차에 당선되었고 국무총장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통일을 해야죠. 그러나 어차피 김정은이라는 실체가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자유민주적 통일이나 내세우기가 조금 어렵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문재인이 저는 그 사람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지만 왜 문재인에게 대통령이라고 썼느냐. 그 사는 소대가 온갖 욕을 들어가면서도 마지막 퇴임을 한다 앞두고 청와대 대변을 시켜가지고 말이야. 김정은이가 나에게 이별의 선물을 하고 나를 존경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그걸 자랑스럽게 공개한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은 저는 받아둘 수 없다고. 윤석열은 경험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문재인이가 왜 집권 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재명 후보와 대통령 시절에 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좋게 말해서 이렇게 한글할 수 있겠지요. 내가 그 통일을 왜 하지 않겠냐. 그러나 상대가 있는데 일단은 관계 개선해야 되죠. 이 차원에서 이야기 안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런 말을 안 하고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 헌법을 존중하고 통일을 원한다면 정책 드러난 정책 방향이 나타나야지.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에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문이 닫았지만 앞으로 남북협력의 접촉과 교련도 제기되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활성화된다. 그게 통일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분단 고착에 도움이 됩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 이유로 사람 패전, 과강자가 피살 당고에서 연평도 포기다 했는데 문을 닫는 우파 정부도 잘못됐지만 그러나 좌파 정부는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너희 땅, 북쪽 땅에만 있는 그건 뭐한다. 우리 국민이 못 받아준다. 작지만 개성에도 파주에도 공단을 열어서 담보로 내리게 하는 그런 공단을 하자. 금강산만 하면 안 된다. 우리 설악산 주민들 난리 난다. 주 관광 금강산에도 설악산 연계시키자. 다시 말씀드리면 통일을 말씀하지 공개하지 않는다. 정책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교류협력. 분단관리 좋게만 분단관리지만 나쁘게 말하면 분단 고착형. 김정일이 김정은 정권 강화에만 도움이 되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교류협력을 실행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장관이 내 마음속은 통일을 연구했다 하더라도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금 말씀드려 우리 김문수 우리 교수만 독방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대통령의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한 다 공부가 있습니다. 좋은 점들도 다 공부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공가에는 물론 그 마음 드러나는 정책 속에서 과연 통일을 지향하는 자유통일이라죠. 자유민주주의 체제 존중하는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이 내포되어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통일에 관한 좌와 우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통일하자면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통일합니까? 북한 주민이 해야죠. 우리는 죽었다 해도 북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전쟁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북한 주민 눈과 귀를 열고 우리가 저쪽과 교련력을 통해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그들 스스로 판단해서 북쪽 김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저기 자도지 욕했던 대한민국에 자유와 민주주의 있구나 복지가 있구나 그들 스스로 움직이가 그들이 자발적으로 통일하자 나올 때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꾸준한 접촉과 교류협력은 언제 어느 때라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좌파 정부의 협력 정책은 기본적 방향은 100% 맞는 정책이죠. 그러나 그 정책 협력 정책의 목표 우화의 목적이 뭡니까? 단순하게 협력 정책에 따뜻하게 빛을 비치는 협력 정책이 아니잖아요. 나그네 옷을 다 벗기게 하는 북한의 주민의 눈과 귀를 얘기하는 북한 주민을 변화시키는 그게 정책적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좌파 정권들이 그렇게 했느냐? 왜 우파들은 남북한 적극과 교류협력에 의해서 많은 돈이 넘어간다고 문을 닫았지만 국가 안보적인 이유로 적극과 교류협력을 닫았지만 그러면 교류협력을 닫은 안보를 위해서 교류협력을 닫은 그들의 우파 정부 정치인과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머릿속에는 과연 당신들의 대한민국은 남쪽이요 아니면 한반도 전체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파 정권 정부 정치인들은 그들의 머릿속에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을 생각을 못하고 남쪽만 우리의 안보다 우리를 성장시켰다 이런 생각만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과 교류협력에 가지는 통일적 의미를 많이 강화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양금희 박사님 잘 말씀하셨지만, 오분에 잘 말씀하셨지만, 정말 정치인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유사일의 입법 사법, 거의 입법 행정, 거의 사법까지 장악한 이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과거 자기가 어떻든 간에 정말 전 정권 5년 정권을 잡아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지 정파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 기회 있는 분들은 정말 그분이 대한민국 법조인 아닙니까? 헌법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왜 대한민국 헌법 자유와 민주주의는 일법에서 가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칼럼을 그랬었어요.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 통일을 보지 못한다면 제 자식들에게 제 묘비명을 제가 이미 부탁해놨습니다. 분단 부역자는 아니었다. 저기
제 노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우리 손경 원장의 열정적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통일을 지향하는 대북 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냥 평화 공존을 위한 두 개 국가를 지향하는 대북 정책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안타까움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잘 이해했고 많이 공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보면 아까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 북한은 지금 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잘 지내면서 북중로 삼각동맹이 국권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은 지금 트럼프하고도 지금 관세 전쟁으로 안 좋고 또 지금 일본도 또 이번에 아베 후예인 그 다카이치 사나이라고 하는 또 우파 정치인이 또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일 관계도 조금 삐걱거릴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한미일 협력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좀 걱정이 되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외 관계 아까 김남수 교수님이 얘기한 이 대외 외교 정책 방향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세션은 바로 휴식 없이 전종원 부총장님의 사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1세션 사회를 맡게 된 권정호입니다. 1세션의 열기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1세션 주제로 좀 쿨다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귀한 발표를 해주실 분은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송주은 이사장이시고 경북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주제가 북한 평양 냉면에 대한 정치성과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삼시세끼라든지 먹방, 최근에 뭐 정청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K-푸드 이런 것들이 아마 사람이 살아가면서 조금씩 음식 문화의 중요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먹는 방송을 하는 배경에는 아마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소재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많은 흥미를 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관계, 그리고 남북한 주민들을 묶어줄 수 있는 하나의 정서적 연대의 채널로서 북한 음식, 특히 평양 냉면이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짚어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닌가 싶고요. 정말 이런 쪽의 연구를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북한 평양 냉면에 대한 정치적 그리고 남북한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민족 문화 일상으로서의 가능성을 짚어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송준 교수님의 발표를 기대하면서 청하고요. 바로 이어서 이번 토론은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의 강병철 부원장님과 제주 편의점 윤목백 회장님의 토론 이어서 먼저 송준 교수님.